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 우리 플라톤의 견해와는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물론 모방이지만 어,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비합리적 감정을 바탕으로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술가가 활용하는 모방하는 인간의 감정이 심리적 폐해로 이어질 수 심리적 폐해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 예술은 뭔가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먼저 비극이라고 하는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입장, 즉 플라토닉 견해를 반박하는 자신의 입장을 비극이라는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비극을 중심으로 플라토닉 견해를 반박하고 싶네요. 먼저 시는 비합리적 영감의 결과물이 아니라 합리적 구성 과정을 통해 출현합니다. 비극은 일련의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플롯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이때 플롯을 짜는 방식이 바로 비극 작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 플롯은 일정한 질서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즉 플롯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작동합니다. 사건들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인과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이러한 유기적 연결성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입 부분은 이야기의 배경과 주요 캐릭터를 소개하는 플롯의 기초입니다. 자, 갈등 부분은 주인공이 마주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이야기의 긴장을 이끌어내며 사건 전개를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결말 부분은 갈등을 해결하고 주제를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요. 우리 앞서 살펴본 플라톤은 예술은 비합리적 감정, 영감의 결과물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예술은 어, 그러한 비합리적 감정이 아니라 비합리적 감정의 결과물로 치부하기에는 비합리적 감정 따위로 어, 그렇게 천시하기에는 나름의 합리적 구성 과정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이 플롯이다. 플롯. 즉 그렇다면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 연결하는 이 방식, 일종의 스킬인데, 이 플롯이 바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도입 부분에서 이 스토리의 전반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갈등 부분에서 주인공이 마주하는 딜레마를 통해서 이 긴장을 점점 고조시켜 가고, 그리고 그 긴장이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 그러한 긴장이 해소되면서 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합리적 짜임새, 즉 플롯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구성 과정을 통해서 출현하는 것이지, 비합리적인 어, 감정 따위로 치부하기에는 과하다. 그래서 예술은 비합리성의 영역이라고, 비합리 비합리성의 영역인 비합리적 측면이 있지만, 어, 그렇게 비합리적 측면을 지닌 예술은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플롯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출현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술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감정 따위의 그런 천박한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의 구조를 통해서, 플롯의 구성 과정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시학이라고 하는 저작에서 포에틱스 시학이라는 저작에서 플로스의 구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세 부분으로 이 플로스의 합리적 구성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갈등 부분에서 주인공이 직면하는 딜레마 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다가 그 긴장이 절정에 이르러 점점 해소되는 그러한 갈등 구조를 거쳐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도입, 갈등, 그리고 결말이라고 하는 플롯의 합리적 구성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이 비합리성의 영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과한 비판이다 라고 플라토닉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해서 플라토닉 견해를 반박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모방이라고 하는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플라토닉 견해를 반박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예술에서 미메시스, 즉 모방은 진리의 참모습을 왜곡하는 가상의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 재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상으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차원을 넘어 더욱 아름답고 탁월하게 변형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비극은 실제보다 더 나은 보통 이상의 인간을 재현합니다. 즉 현실의 인간과 유사한 수준을 넘어 현실의 인간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인간을 묘사합니다. 아울러 희극은 보통의 인간보다 더 수준이 낮은, 즉 못나게 묘사하지요. 그러니 시인은 모방의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 이때의 자율적 창의성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즉 개연성의 법칙 혹은 가능성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방으로서 예술은 이데아보다 열등한 가상의 모방이 아니라 자율적 창작의 결과물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플라톤은 예술은 이데아의 복사본인 가상으로서의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모방이다, 이렇게 아주 위계가 낮은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상의 모방으로서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그러한 천박한 수준의 모방이 아니라 예술가의 모방은 창의적 모방이다. 예술가가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한다. 즉 예술가는 현실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인간을 그리거나 혹은 현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인간을 각각 비극과 희극에서 그려낸다. 즉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혹은 더 낮은 수준의 인간을 그려내는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성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원의 모방이다. 즉 개연성 혹은 가능성의 법칙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한다. 자, 결국 예술가의 모방은 개연성, 가능성의 법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모방이기 때문에 예술은 자율적 창작의 결과물이지 가상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그러한 천박한 수준의 모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에 대한 입장이다. 그래서 또 한 번 예술의 지위를 지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비극이 유발하는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의 심리를 피폐하게 파괴하는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인이 구성하는 비극의 플롯은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직면하는 고통과 몰락의 과정을 비극의 주인공이 직면하는 고통과 몰락의 과정을 경험할 때 이때 청중은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요. 청중이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 즉 주인공이 직면하는 고통과 몰락의 과정에 공감할 때 이때 청중은 억눌려 있던 그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배출하게 되죠. 즉 감정의 배출 혹은 감정의 정화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특히 실제가 아닌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배출하면서 관객은 아무런 해악을 겪지 않으면서 안정감에 이르는 유쾌함을 느끼죠. 결국 비극은 인간의 심리를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감정을 배출하는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 앞서 플라톤의 견해에서 확인한 것처럼 플라톤은 예술에 스며 있는 격정적 비합리적 감정이 결국은 인간의 도덕적 영혼을 파괴하는 심리적 폐해가 크다라고 보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예술가가 비극의 주인공을 통해서 즉 비극의 주인공이 고통에 직면하고 몰락해가는 그 과정을 관객이 독자가 공감을 하고 독자가 이렇게 공감할 때 평소에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못했던 그래서 꾹꾹 눌러놓았던 억압해 놓았던 그 감정 즉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비극의 주인공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이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배출을 하게 된다. 배출을 하게 된다. 이때 이 청중은 정서가 치유되면서 일종의 안정감, 유쾌함을 느낀다. 즉 이러한 감정의 배출, 감정의 정화라는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예술이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리적 폐해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플라톤의 견해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현실에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혹은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서 잘 드러내지 못했던 부정적 감정이 있어요. 억눌러 놓았던 아마 여러분도 사적인 비밀스러운 그런 감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민과 예를 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억눌려 놓았는데 이걸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통해서 이러한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공감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배출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억눌려 있던 감정을 배출 혹은 억눌려 있던 감정을 정화하는 감정의 배출, 감정의 정화 혹은 감정의 배출 혹은 감정의 정화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 기능을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 예술을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관객, 독자는 실제가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연민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배출한다 할지라도 내가 큰 위험이나 해악에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러한 감정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유쾌한 그런 정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또 한 번 플라톤의 견해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카타르시스와 관련하여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이야기를 들여다봅시다. 자, 이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이야기의 구체적 내용은 제가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 김원 교수님이 강의 자료인 이 채널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연히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하지요. 결국 오이디푸스는 이 충격으로 자신의 눈을 찔러 스스로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친모인 이오카스테 역시 괴로움으로 자살을 합니다. 분명 오이디푸스는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묘사되는 측면이 있어요. 즉 양부모이지만 왕의 아들로서 이 오이디푸스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이디푸스의 양부모가 왕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의 왕이었는데 형식적으로 이 왕의 양자로 오이디푸스가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얼마든지 이 왕의 아들로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양부모인지 몰랐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신탁, 비극적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즉 친부를 죽이고 친모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예, 현실보다 나은 인간이죠. 현실의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런 현실의 인간보다 분명히 더 나은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이디푸스가.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친부를 자기도 친부인지 모르고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낳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결함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보다 더 나은 선인이 악인으로 전락하는 순간 이러한 스토리 전개를 지켜보는 관객은 억누르고 있던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배출합니다. 즉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라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분명 현실의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이었던 이 오이디푸스가 어쩌면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는 이러한 비극에 직면을 하는 주인공 오이디푸스의 스토리를 관객이 볼 때 관객은 그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스토리에 공감을 하면서 평소에 억눌러 왔던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즉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쾌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정서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라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플라톤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이 인간의 정서를 피폐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 폐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이디푸스는 일련의 맥락 속에서 양아버지와 양부모인
이 폴리버스와 메로페 사이에서 자신의 인생을 출발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친아버지와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이 폴리버스와 메로페를 떠나는데 우연한 계기로 매우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친아버지인 라이어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어스의 아내인 사실상 자신의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티고네, 이스메네, 폴리니케스, 에테오클레스 같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한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더해서 자신이 낳은 이 자녀들은 자신의 자녀인 동시에 어머니의 자녀이니까 어쩌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를 들면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는 부녀 관계일 뿐만 아니라 친오빠와 친여동생의 관계, 즉 남매 관계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관객이 보는 순간 이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겪는 이 비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즉 공감을 하게 되면서 평소에 억눌려 왔던 자신의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배출을 하게 되죠. 즉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게 됩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처럼 예술은 합리적으로 짜여진 플롯의 바탕을 둔 창조적 모방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고 배출하는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예술이 도덕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예술은 예술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자 정리하자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토인 견해를 반박해서 결국 예술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도입, 갈등, 결말이라고 하는 합리적 구조, 즉 플롯을 바탕으로 짜여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플롯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모방은 있는 그대로 마치 복사기처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모방이다. 그리고 예술가가 플롯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에 숨어 있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은 그 감정의 변화들을 바라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배출하는 카타르시스의 기능까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예술은 나름의 자율성과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플라톤 당신처럼 예술을 그렇게 선의 이데아의 노예인 것처럼 천박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의 견해에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플라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플라톤 선생님의 견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플라톤의 의견에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플라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즉 시의 가사와 리듬 그리고 선율을 선별하여 청소년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리디아 선법이 청소년 교육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디아 선법은 부드럽고 우아하여 신성한 감정을 유도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천박한 언어와 행동을 묘사하는 회화나 조각은 어린이 교육에 부적절합니다. 아울러 도덕적 성격을 묘사하는 그림이나 조각은 청소년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요.
결국 예술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의 영역에서만큼은 적절한 선별이 필요한 셈이지요. 하지만 플라톤의 견해처럼 예술을 도덕의 전적으로 종속시키는, 즉 도덕 혹은 선의 이데아를 위한 예술을 도덕 혹은 선의 이데아를 위해 예술을 노예화하는 절대적 도덕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예술이 청소년들의 정서, 영혼에 미치는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만큼은 예술이 적절한 선별과 검열의 과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리디아 선법이나 도덕적인 인간의 품성을 묘사하는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접하여 영혼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플라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청소년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의 선별과 검열 과정을 주장한 이유는 예술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만큼은 예술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의 견해처럼 예술이 전적으로 도덕에 종속되어서 예술은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즉 절대적 도덕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술은 앞서 드린 것처럼 나름의 합리성과 창의적 모방과 그리고 카타르시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 나름대로의 가치와 고유한 가치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만큼은 일정 부분 선별과 검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절대적 도덕주의를 A라고 하고 절대적 신비주의를 B라고 한다면, 즉 예술은 도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아니다. 도덕이 예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도덕 따위가 예술 활동의 자율적 창의성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두 연속선 상에서 플라톤은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절대적 도덕주의와 절대적 신비주의의 이 경계선 상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자율성은 확보하지만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플라톤의 견해를 수용하는, 즉 절대적 도덕주의와 절대적 신민주의의 긴장관계 속에서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술과 도덕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